we hide and play dumb or change the station to push turns into shove. We get so clever and covering it up. Everyone knows our hearts in their holes. There's water in the boat. Bittersweet words dancing in. 자, 안녕하십니까. 노브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광명다방 바리스타 지명근입니다. 바리스타 지명근. 네. 검색하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별거 없는 사람이었군요.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자기소개를 저한테 하더니 사실은 별거 없었네요. 네. 앞치마는 왜? 커피 뽑다 와가지고. 일하다 오신 거예요? 예. 몽블랑 볼펜은 또 왜? 커피 이거- 뽑는데 볼펜이 뭐 영향력이 사인할 때. 사인. 본인이 사인도 해줘요? 이거 원하시면. 메이크업을 하셨네? 뭐 어쩔 수 없죠.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 여기 나온. 와이프가 해줬어요. 이게 하라고? 네. 독특한 캐릭터시네요. 예. 좀 자, 이분을 왜 모셨냐면 테슬라 현재 모델 3의 차주분이시고 성수동 쪽에 영동대교 건너서 쭉 가다가 왼쪽에 있는데 굉장히 큰 그 커피 바리스타 기계 같은 것들부터 해서 뭐 아버님도 그런 사업을 하시고 우리나라의 커피에 일가견이 방구 좀 낀다고 본인이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증명은 못했는데. 어떤 분들이 어떤 그 기준점을 가지고 전기차를 사는지,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는 사실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잖아요. 시가총액은 높더라도 판매량이나 어떤 점유율에서는 높지 않은데 그러면 사실 선택이 선뜻 쉽진 않잖아요. AS 문제부터 여러 가지가. 근데 그런 것들을 뭘로 극복을 하고 어떤 기준점으로 했는지 제가 직접 듣고 싶어서 한번 와주시라 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올 줄은 몰랐죠. 그냥 예의상 한 건데 그냥 전화로만 따면 되는데 굳이 본인이 출연을 하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을 주는데 짧게 해주세요. 사실 이거 분량 짧게 끊어야 되거든요. 네, 최대한 짧게. 일단 테슬라를 사는 기준부터. 작년에 원래 쉐보레 볼트를 네. 계약을 하고 출고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전기차를 생각하고 있었네요. 예. 왜요?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돈 잘 벌잖아요. 제 전에 차가 W 둘둘 하나였는데 네. 10만 원씩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기름이. 일주일도 안 돼서. 그러면은 디젤이나 뭐 좀 작은 차를 사면 되잖아요. 굳이 큰 차를 사니까 디젤 사지 말라며. 그래서 그래 전기차를 생각했다 쳐. 네. 그래 기름값 때문에. 네. 자, 그래서 볼트를 생각했어. 네. 근데 왜 테슬라를 샀어? 볼트를 보니까 너무 어둡지 않은 RV 차 같더라고요. 나는 그 차 디자인 괜찮던데. 좀 테슬라보단 낫지 그리고 않아? 실제로 시승을 해봤는데 밑에 깔아앉는 느낌이랄까 그런 것보다 붕이 이렇게 떠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승용차도 아니고 RV도 아닌 그런 느낌이라 그래서 그냥 아이도 셋 있고 그래서 그냥 아예 카니발을 샀습니다. 큰 거. 카니발을. 네. 네. 그리고 이제 세단을 하나 이제 장만을 해야 되는데 벤츠를 이제 처분하고 네. 이제 어떤 거를 사야 될지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그때 계약을 받는다고 해서 테슬라에서.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계약을 놓고 한 3개월 만에 나왔어요. 그럼 테슬라를 선택함에 있어서 무슨 기준이 들어갔던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영순이가 아버님이고 두 번째가 이제 빌 게이츠고 세 번째가 일론 머스크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왜 존경스러워요? 굉장히 인류애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인류애를 위해서. 화성도 보내고. 네. 그 다음에 전기차잖아요. 슈퍼차저하면 금방 충전도 되고. 전기차가 공짜고, 지금은. 리얼하게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친환경적. 배터리를 만들 때 생기는 그 오염물질이나 폐파토리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있겠지만. 나쁜 건 난열 비즈니스다? 물론 있겠지만 그것도 극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는 극복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를 막 버리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리사이클이 잘 되는 나라 같은 경우는 오늘도 분리수거가 놓고 왔는데 테슬라 타보니까 어때요? 저는 정확히 이틀 탔는데요. 좋았습니다. 저보다 덜 탔네요. 본인 차를 제가 더 많이 타고 다녔네. 근데 전 시승을 S를 먼저 했었고요. 하남 스타필드에 있는 곳에서 S를 먼저 테슬라 S. S를 1억 먼저 넘는 거. 했었는데, 근데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차가 막 서머니에서 앞으로 막 나오고 막 이래서 너무 신기했었는데 그 다음에 모델 3를 타니까 너무 없더라고요.
모델 S는 옵션도 많죠. 네, 뭐 화면도 2개니까요. 네, 화면도 2개. 차도 훨씬 빠르고 네, 훨씬 빠릅니다. 더 납작하고. 아유, 훨씬 더 좋죠. 모델 S는 디자인이 그렇게 어벙뛰진 않은데 저는 저 모델 3를 보면 그 뭐 좀 물고기 좀 약간 들떨어진 물고기처럼 생겨갖고 앞에 헤드라이트도 이렇게 좀 약간 들떨어져 보이고 저는 이제 뒤에 깜빡이는 그 좀 병신스럽고 옆에서 보면 전체적인 디자인은 괜찮은데 앞에도 물방울이 좀 잘못 형성된 거가 물방울이면 차라리 물방울처럼 가면 되는데 네. 물방울이 찌그러진 물방울 같고 자 그러면 타봤을 때 느낌은 어떤가요? 시승했을 때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요? 왜냐면 그 전에는 이제 퍼포먼스나 이런 속도감으로 이제 8단까지 갔다가 이제 오는 시즌 코스였는데 여기는 이제 오토파일럿 기능이 너무 좋아서 제가 거의 매년 사고를 냅니다. 근데 이제 오토파일럿은 사고가 많이 안 날 것 같아서 네, 그런 입장에서 아 그럼 본인 직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커피 바리스타 네. 뭐예요? 바리스타는 커피로 고객을 만족시켜주는 직업군입니다. 회사 가보니까 커피 파는 게 아니고 기계 파는 회사죠. 네, 기계 파는 회사인데 바리스타를 지금까지 저는 바리스타로 생각하고 바리스타 일을 하고 있죠. 아 커피를 만드는. 네, 바리스타의 성장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나라 커피 바리스타의 어떤 문화라고 해야 되나?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수준은 각국의 커피는 이태리가 1등인가요? 아니면 어디 프랑스인가요? 독일인가요? 영국인가요? 일본은 아니길 바래요. 우선은 이탈리아가 그 종주국이긴 하지만 찍었는데 맞췄어. 본인의 그 상호는 뭐예요? 뭘로 검색하고 본인은 혹시라도 이 방송을 통해서 어필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그냥 기계를 도매 시장에다 푸는 거 아닌가요? 저는 광명상사라는 회사에 그 업무 지원실에서 실장을 맡고 있는 지명근 실장직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NDK라고 하는 개인 회사에서 파운더로 또 창업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사명이 이제 바리스타의 성장 가능성을 위해서 있는 회사고요. 거기 안에 브랜딩 중에 광명 다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광명 다방에 오는 손님들한테는 프라이빗하게 한 분 한 분씩 어떠한 커피에 관련된 고민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좀 카운셀링을 해드리죠. 바리스타는 스타벅스를 싫어하나요? 제가 일부러 스타벅스를 준비했는데 바리스타는 처음에는 스타벅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네. 커피는 하루에 사람의 뭐 어떤 체형이나 기호에 따라 다르겠지만 커피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카페인이나 다른 불순물들이 있으니까 네. 통상적으로 성인 기준으로 몇 잔까지는 건강에 큰 문제를 주지 않나요? 두세 잔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커피의 성분이 위산에 어떤 영향을 또 주는 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 그래서 커피를 많이 먹으면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설사를 좀 할 수도 있고 위산이 이제 올라오니까요. 그렇죠. 그거만 빼면 괜찮아서 식전보단 식후에 드시는 걸 좀 더 권장을 하고. 그럼 일어나자 먹는 근데 일어나자마자 먹는 것도 이제 아주 강한 걸 드시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에스프레소는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보리차 대용으로 요즘 아메리카노를 먹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아메리카노는 물을 많이 섞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 희석하니까요. 커피의 한 잔보다는 많이 농도를 낮다라고 봐도 되나요? 그리고 0칼로리입니다. 아 그래서 더욱더 웰빙 트렌드에도 잘 맞고요. 바쁜 시간에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사실 테슬라 때문에 초빙한 건 아니고요. 커피를 좀 물어보고 싶어서. 커피 제가 아까 좋아하시니까. 뭐 방송 전에 이미 제가 정보를 다 듣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 왜냐면 저는 커피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렇게 희귀하고 또 까탈스러운 차인데 사실 전기차 남한테 빌려주기 좀 그렇거든요. 관리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차를 싹 다 뜯고 일주일 내내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찬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뭐 더 좋은 차를 하나 계약하셨는데 그건 제가 말을 아낄게요. 네. 그것도 출고가 되면 네. 또 한번 협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하체우리기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체우리기를 하면서 이렇게 긴장되면서 기분이 짜릿한 건 오랜만이네. 슈퍼카를 할 때 이후에 오랜만에 드는 짜릿함. 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 사장입니다. 오늘 뭐 이 차가 얼마나 인기 차종인지는 저는 관심은 없고요. 많은 기술이 농축돼 있고 집약적이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야 될 부분이 많고 또 테슬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준점이 되고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예비 소비자나 테슬라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익하고 유용한 영상이 될 거라 저는 자부합니다. 지금부터 때론 지루할 수도 있고요. 너무나 열정적일 수도 있고 침이 많이 튈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체 오리기는 무엇인가, 그리고 노 사장이 자동차를 바라보는 기준과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를 오늘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테슬라 모델 3에 대한 하체 오리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테슬라, 대단한 회사죠. 대단한 회사고 작은 회사고, 알론 머스크가 세상에 많은 비아냥과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거 에디슨과 같이 일을 했던 고 테슬라 씨의 장명을 따서 회사 이름을 정했고, 전기차를 만들면 있어서 도요타가 하이브리드라는 차를 만들 때보다도 더 많은 관심과 어떤 이슈가 있었던 차인데, 자, 그럼 테슬라의 기술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제가 낱낱이 까보도록 할게요. 전 세계 어떤 리뷰를 봐도 테슬라를 이 정도로 분해한 영상은 저는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 사장은 다른 영상을 컨닝하거나 자료를 참조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제가 다 깠으니까요. 자, 엔진이 있어야 될 앞에 후드 안에 엔진은 없죠. 자, 다른 그 롱레인지 모델이나 퍼포먼스 모델에서는 이 자리에 모터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있냐? 일반 차처럼 똑같이 메인 프레임이 이쪽으로 왔어요. 얘가 메인 프레임이죠. 인사이드 판넬이라고도 말하는 메인 프레임이고, 이 메인 프레임 밑에 서브 프레임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서브 프레임. 자, 그러면 테슬라 모델 3는 가격이 좀 저렴하죠. 5천 얼마에서 보조금을 받고 뭐하고 하면 4천만 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한데, 자, 현재 모든 펜다든 뭐든 전부 다 스틸 소재를 쓰고 있어요. 다 스틸입니다. 여기도 스틸, 스트럿바도 스틸, 휠하우스 부분부터 해서 펜다를 잡아주는 부분, 펜다 다 스틸이에요. 단 저중심화를 위해서 후드인 덮개는 본네트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알루미늄입니다. 상단에 요거 쪽과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뭐가 괜찮냐 그러는데, 후드를 알루미늄으로 만들고 스틸로 만들고 해서는 무게를 저중심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비싼 차들은 다 후드를 알루미늄을 쓰는 거죠. 그리고 후드의 값은, 알루미늄의 값은 스틸에 비해서 약 6배 이상이 비싸요.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의 스틸을 이 정도 크기의 알루미늄으로 한다라는 거는 제조회사에서 정말로 돈을 들여서 무게중심을 낮추겠다라는 의지와 투자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알루미늄이고, 메인 차대가 나가는, 프레임에서 나가는 여기까지는 스틸이지만, 여기를 접합을 할 수 있게끔 볼팅을 4개를 굉장히 센 걸로 때리고 앞에 다시 보조가 나가는데, 여기는 알루미늄이에요. 왜 이거는 알루미늄일까요? 이 부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무거워요. 자동차에 있어서 저중심과 센터 쪽으로 무게를 웨이트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노 사장이 항상 강조하는 무게 배분에 있어서 이 앞쪽에 2뺨 정도 되는 여기 부분이, 얘가 지금 거의 건설 현장에 있는 4x4보다 더 두꺼운 이 스틸의 구조인데, 이거를 스틸로 했을 때랑 알루미늄으로 했을 때 앞쪽에, 특히나 앞바퀴로부터 앞쪽에 있는 곳의 이 무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동차의 어떤 전체적인 운동 성향에 있어서 중심으로 피칭과 유잉을 관장해주는 앞부분, 앞바퀴의 앞쪽의 무게는 안쪽에 있는 무게보다 몇 배의 하중치를 더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루미늄으로 썼다라는 거는 전체 무게 배분에 있어서 중심 쪽으로 무게 중심을 두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고, 이 정도 두께를 알루미늄으로 한다는 거는 보통 의지가 아니죠. 보통 투자가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볼팅을 따로 해서 분리를 시켰다는 건 전방 추돌에 있어서 심각한 상해가 아닌 웬만한 충돌에서는 메인 차대를 건들지 않고 얘 쪽에서 끝날 수 있게끔. 알루미늄은 스틸보다 약하죠. 부딪혔을 때 볼팅이 얘를 이길 거예요. 아니면 부러지든 얘가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메인 차대를 다치지 않으면서 앞쪽만 견적이 나게끔 해주는 배려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앞쪽으로 전장류들을 걸 수도 있게 해놨지만 요 밑에 요게 뭐냐면 서브 프레임에 연동돼서 앞쪽으로 나가는 제2의 인사이드 패널의 밑에 쪽에 나가는 보조 뼈대가 나가는 건데, 서브 프레임이 떨어지던 서브 프레임이 버텨주던 해서 최대한 메인 골격을 1차적으로 보호를 해주면서 충격을 지네가 먹겠다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을 희생시켜서 메인 차대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 충격이 들어오면
얘가 이제 버텨주는 건데 얘가 다른 차들에 비해서 좀 굉장히 굵어요. 굵고 튼튼하게 돼 있고 휠하우스 부분하고 같이 연동돼서 뭔가를 해주냐? 그렇진 않아요. 얘 설계를 보면 휠하우스 부분이 그렇게 스틸이긴 한데 그렇게 강한 소재로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형상 자체가 그렇게 어떤 충격으로부터 뭔가를 보호해주거나 지가 몸빵을 하는 건 없고요. 얘는 서스펜션과 댐퍼를 잡아주고 스프링을 장치할 수 있는 그냥 하우스 개념만 할 뿐 안전하고는 거리가 살짝 멀고요. 얘와 밑에 있는 것과 서브 프레임이 이 차의 전방 쪽에서 버텨주는 거고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 현진아 여기 찍어줘봐. 메인 차대 부분이 여기에 연결되는 이 메인 차대 부분이 여기에서 강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쪽하고 A필러에 내려오는 이 부분 여기서 이제 최후 마지노선인 거죠. 여기가 뚫리면 이제 승객석으로 큰 문제가 되니까 얘네하고 이 서브 프레임하고 아까 밑에 있었던 요 알루미늄 비슷하게 스텐 비슷하게 된 얘네들이 1차로 막아주고 여기 이제 2차 지점 들어와서 얘네까지 다 붕괴됐을 때는 얘네가 막는 건데 여기가 뚫고 들어갈 정도의 사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형 참사가 아니고서는 저기가 붕괴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앞쪽에 있는 차대는 생각보다 다른 웬만한 회사들보다 강하게 돼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테슬라의 제일 하위 버전인 얘도 마력이 300마력 가까이 되기 때문에 300마력이 넘나? 마력이 갑자기 생겨. 아무튼 출력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대가 강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놨고 이쪽과 이쪽을 다른 전기차에서는 제가 못 봤는데 스트럿바가 있죠. 스트럿바를 넣어가지고 얘 두 개를 잡고 얘 두 개를 잡고 여기 이 막대기를 넣는데 보통은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막대기를 여기에서 이쪽으로 직접 때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얘네 입장에서는 여기서 스트럿바를 잡아서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잡아줘야 강력한 스트럿바가 되는데 얘네는 내가 봤을 때 차대에서 이미 서스펜션의 스프링과 댐퍼나 어퍼암 등을 잡는 게 완벽하게 잡히니까 얘와 얘를 강하게 잡기보다는 안쪽에 있는 이 차대와 이 차대를 잡는 거에 중점을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조회사들이 댐퍼의 상단 지점부터 이쪽 댐퍼의 상단 지점까지를 보통 스트럿바로 묶는 것과 달리 얘네는 그냥 온리 차대를 묶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스펜션을 잡아주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 제조회사하고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지오메트리 특성을 갖고 있고 이거는 자 그리고 테슬라가 일반 다른 전기차 제조회사들하고 다른 점은 이제부터 이제 고급 기술들이 나와요. 목소리 톤 자체가 좀 열정적이죠. 신이 나서 그럽니다. 자 라디에이터입니다. 라디에이터가 보통 차들 슈퍼카들이 아닌 이상은 라디에이터를 이렇게 눕히질 않아요. 이 차도 라디에이터를 정면으로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라디에이터를 눕히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러는데 대단한 겁니다. 라디에이터를 눕혔을 때는 많은 기술이 더 필요로 해요. 이 물이 흘러가는 그 압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부터 해서 이 풍압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모든 공기 역학적인 계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슈퍼카는 앞에 후드가 워낙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라디에이터를 최적 용량을 큰 걸 넣어야 되는데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라디에이터를 눕히는 거예요. 앞이 얇다고 해서 라디에이터를 조그만 걸 넣을 수는 없거든요. 최대한 면적이 넓은 걸 넣어야지만 냉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슈퍼카는 라디에이터를 세울 수 없는 구조니까 비싼 돈을 들여서 또 비싼 차니까 눕혀. 근데 이 차는 보조금을 받고 4천만 원에 살 수 있는 차인데 4천만 원에 팔리는 차가 라디에이터가 이렇게 누워 있다. 거의 일반 제조회사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앞에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눕혔다라는 건 얘네만의 공기 역학적인 기술. 테슬라 모델 3가 공기 저항 계수가 아마도 0.22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아는데 일반 양산차 회사가 일반 차를 팔 때 CD치를 공기 역학에 관한 CD치를 우리 뭐 일반 차가 0.27 정도만 돼도 굉장히 낮다라고 봐요. 근데 얘가 0.22인가 그래요. 엄청 낮은 거거든요. 일반 제조회사에 첨단 기술을 쏟아부어도 0.20 밑으로는 죽었다 깨도 못 올립니다. 진짜 F1이나 르망에 관련된 차들이 어마무시한 기술을 쏟아부어도
그거는 잘 안 되는 기술이에요. 근데 얘가 0.22이면 어마어마한 공기 역학에 관련된 기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도 보이는 거죠. 자, 얘를 눕혔는데 여기에 보시면 라디에이터가 조그맣게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서 테슬라를 보면 멍청하게 보이고 약간 띨빵하게 보이는 이유가 우리가 보통적으로 보는 일반 차들은 앞에 뭔가가 이렇게 있죠. 근데 얘는 앞에가 여기가 민둥민둥하잖아. 이렇게 브라질리언 왁싱을 확실하게 해준 거지, 여기는. 완전 민둥민둥하니까 차를 봤을 때 약간 어벙 떠 보여. 그리고 요 라디에이터 그릴이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서서 보면 이게 사실 안 보여요. 안 보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나 보다. 근데 여기가 있고 여기에 플랩이 달려 있어요. 내가 포르쉐 카이엔 리뷰할 때 얘기했죠. 그리고 많은 슈퍼카들이나 BMW 7 시리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플랩이 들어가는데, 자, 이 플랩을 막으면 여기 앞으로 들어오는 공기는 전부 다 싹 미끄러지죠.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없고 바닥 자체도 평평하니까 엄청나게 CD치가 잘 나오겠죠. 자, 그러면 플랩을 이제 열 관리에 있어서 열을 식히기 위해서 플랩이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부터 이제 고급 기술 나와요. 얘네가 라디에이터를 잡아뜨렸단 말이야. 그냥 확 잡아뜨린 거야. 잡아뜨리고 여기 뭐라고 써 있느냐? M3 액티브 그릴 셔터 아세이라고 딱 써 있단 말이야. 이 자체가 뭔가 셔터 문을 열어가지고 뭐 아셈블리인데 그릴이래잖아. 이 앞에 그릴이고 액티브 M3 액티브 활동적이래잖아. 뭔가 활동적으로 그릴을 닫고 열리고 해주는 아셈블리 장치라는 뜻인데, 자, 얘를 눕히고 보통은요 바람이 들어가면 그냥 저쪽으로 가게 하거나 아니면 뭐 엔진 어드로 퍼지게 되는데, 얘는 뚫고 저쪽으로 가게 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들어간 바람이 뚫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게 해요. 이 밑에도 언더카바가 있는데 그 밑으로 내려서 아예 바닥 쪽, 그러니까 엔진 쪽으로 이 안쪽으로 바람이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 안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걸 관리를 해주고, 더 특이한 거는 보통 이쪽에서 위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잖아요. 모든 차들은 냉각수에 관련된 라디에이터가 메인이잖아요. 그쪽으로 냉각수를 넣어서 식히고 그 앞에 에어컨 콘덴서를 그 앞에다 놔요. 앞에다 놓고 바람이 들어가서 다시 이 마지막에 라디에이터를 거쳐서 라디에이터 뒤쪽에 후황팬을 달아서 후황팬으로부터 빨아당기면서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바람도 좋지만, 우리 사람은요 바람이 딱 맞아야 시원하고 더위를 잊어요. 근데 기계는요 바람을 딱 때리지 않아도 뒤에다 놓고 바람을 잡아 당겨도 식어요. 기계는. 사람은 세포가 있기 때문에, 감각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맞아야 시원함을 느끼고 뭔가 내 몸이 온도가 떨어진다 생각되는데, 사람이나 기계나 마찬가지인데 사람은 이제 느끼는 거니까. 근데 기계는 직접 여기서 바람을 불지 않고 뒤에서 당겨서 얘가 나타내고 있는 열을 잡아 당기면 얘 스스로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동물적인 감각으로 시원하진 않겠지만 온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라디에이터를 맨 뒤쪽에 두고 라디에이터 맨 뒤에 후황을 딱 붙여요. 그래서 후황이 돌아서 싹 빨아당기면 얘로 냉각수를 보내서 여기에 있는 온도를 후황이 잡아 당기니까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식은 게 들어가죠. 근데 얘는 희한하게 앞쪽에 라디에이터가 있고 뒤쪽에 에어컨 콘덴서가 있어요. 원래는 에어컨 콘덴서가 라디에이터보다 앞쪽에 있어야 돼요. 에어컨 콘덴서보다는 라디에이터가 더 우선이거든. 그럼 나는 이제 생각하지, Y에 입각해야 되잖아. 왜 어째서 테슬라는 에어컨 콘덴서를 라디에이터 뒤쪽에 줬을까? 얘네는 에어컨 콘덴서가 되게 중요해요. 테슬라는 배터리가 현재 다른 제조회사에서 쓰는 것들보다, 얘네는 사실 자동차 제조 설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제조회사들보다 생산 단가가 비싸겠죠. 그러면 얘네는 원래부터 차를 팔던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차를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돈과 설비비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른 제조회사의 몇 배 따따블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다른 회사들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팔려면 철저하게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다른 곳들에서 다이어트가 한계가 있고 지나치게 다이어트를 하면 성능이 안 나오니까 전기차에서 가장 비싼 게 배터리잖아요. 배터리에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배터리를 다른 회사들보다 조금 더 싼 거를 써야 돼. 더 싼 거를 쓰게 되면 어떡하냐? 열 관리라든가 열에 취약하거나 내구성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려면 더 등급이 살짝 낮은 배터리를 쓰면서도 다른 회사랑 똑같거나 더 높은 효율을 내려면
상대적으로 낮은 배터리를 더 잘 쓸 수 있게끔 컨디셔너 관리를 해주는데 그 컨디셔너의 관리에 이 에어컨 냉매를 활용을 해요. 다른 제조회사들은 에어컨 냉매를 활용해서 배터리라든가 차 전체에 컨디셔너, 보통 회사들은 에어컨 냉매를 가지고 승객석의 클라이밋, 에어 컨디셔닝 외에는 쓰질 않아요. 진짜 독특한 M4 CTS나 아니면 M4 CS라든가 극히 일부의 차에서 에어컨의 냉매를 활용해서 터보 인터쿨러를 어시스트 해주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는 진짜 스포츠카에 미쳐버린 회사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대부분의 회사들은 에어컨 냉매를 가지고 엔진이라든가 차체 기계에 열을 식히는 데는 절대 쓰질 않아요. 이 라디에이터 밑에 이 뒤쪽에 에어컨 컨덴서가 있고 그 뒤에 팬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냉각수가 들어가고 이쪽으로 냉각수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있죠. 요게 이제 냉각수 통이에요. 요 냉각수 통이 요렇게 해서 식어가지고 요렇게 여기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때 밑에 들어가면 저 뒤에서 사방팔방으로 이제 이게 다 나갑니다. 근데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자, 냉각수 통인데 냉각수 통 옆에 모터가 붙어 있어요. 자체적으로 열이 어느 정도 나는 모터이기 때문에 얘 모터가 돌면 이 안에서도 열이 발생을 해요. 이 냉각수를 이 모터 혼자가 돌면 여름철에는 오히려 불리하겠지만 뭐 대신에 일로 나가갖고 이제 식어서 들어오니까 겨울철 같은데 이 테슬라 모델 3는 다른 테슬라들이랑 다르게 배터리 팩 안에 열선이 없어요. 전기장판이 없단 말이야. 보통 전기차들이 겨울에 배터리는요, 전기차가 쓰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나 니켈 이 배터리들은요, 항상 온도가 30도를 기준으로 유지가 돼야 돼요. 여름에도 30도 내외의 온도를 유지해야 되고, 겨울에도 30도 내외를 유지해야 돼요. 그게 전기차의 핵심 기술이에요. 자, 겨울에는 배터리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배터리의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가 되면서 쓸 수 있는 전력량이 확 줄어버려요. 그리고 배터리가 낼 수 있는 전격 용량 자체도 확 떨어져요. 온도가 낮으면. 너무 더우면 어떻게 되냐? 배터리가 이제 터져요. 안에 전해질이나 뭔가의 물질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배터리가 폭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온도폭이 어느 정도 되냐? 근데 온도폭이 얼마 안 돼요. 실제로 우리가 쓰는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변화되는 온도폭이 20도, 25도 내외에서만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에 50도까지 올라가면 배터리는 최고의 성능 발휘를 해요. 근데 사실은 최고의 성능 발휘를 하지만 위험 수위에 가는 거예요. 60도, 70도가 되면 이제 폭파 위험이 있어요. 겨울에는 영하의 기온이지만 배터리 자체의 온도가 30도가 이상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배터리에다가 열선을 깔아요. 자, 그러면 그 열선이 열을 방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터리의 전기를 가져다가 열을 쓰겠죠. 그래서 겨울철에 전기차가 전비가 확 떨어지는 이유가 배터리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데피기 위한 전기를 쓰기 때문에 전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테슬라는 다른 제조회사들보다 약간 등급이나 퀄리티가 떨어지는 배터리를 쓰는데 왜? 전체의 차량 생산 단가를 맞추기 위함이고 그 돈으로 다른 데에 설비 투자를 해야 되니까 싼 배터리를 써야 돼. 근데 싼 배터리를 쓰면서도 다른 제조회사들보다 더 멀리 가고 더 전격 용량이 잘 나오는 이유가 뭐냐? 열 관리 때문이에요. 테슬라가 갖고 있는 이 열 관리. 다른 제조회사들은 여기에 이 정도 돈을 투자하지 않아요. 근데 유독 테슬라는 전기차만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슬라 모델 3는 배터리 팩 안에 열선이 없어요. 그러면 열선이 없는데 겨울철에 온도를 어떻게 유지하냐? 일단 차가 구동되기 시작하면 자체적으로 열이 나오는 데가 많죠. 모터에 달려있는 인버터에서도 열이 나고요. 왜? 인버터는 배터리에 있는 얘가 지금 380V 배터리를 쓰는데 380V의 배터리가 바로 그냥 저 모터로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러면 그냥 급발진으로 다 뒤지는 거예요. 인버터가 그 양을, 전기의 양을 조절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승압과 감압을 할 때 열이 발생하죠. 그 열을 끌어다 당겨서 쓰기도 하고 모터가 회전하면 안에 삼상 모터가 돌면서 또 열이 나죠. 그 다음에 회생 제동을 할 때도 열이 나고요.
거기서 생기는 열들을 배터리에도 보내지만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열이 안 나잖아요. 그때는 이 모터가 돌아요. 이 모터는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어떤 모터는 돌면 열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 냉각수가 돌 때 이 냉각수가 돌면서 열을 뺏기지 않도록 다 밀봉을 시켜서 아주 미세한 열이라도 모터나 인버터에서 나는 모든 열을 끌어다가 그 열들을 잘 보온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배터리를 돌려서 열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다른 테슬라에 이거를 계속 갈지 이 상급 버전에 있던 테슬라 X나 S에 들어가는 열선을 쓸지는 테슬라가 이 모델을 팔면서 팔리는 데이터 값, 쌓여지는 데이터 값을 가지고 결정을 할 건데 이게 이제 이 테슬라 모델 3에서 추울 때 어느 정도 열을 지켜주는 핵심 장치가 얘예요. 얘는 배터리 쪽에 다른 열을 내주는 장치가 아예 없어요. 얘 혼자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조그만 모터가 돌아서 가능해. 최대한 가능할 만큼만 하는 거고 그 범위, 얘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는 이 정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차가 영하 10도, 15도 기온의 외기 온도에서 바깥에 한 3, 4일 서 있었다, 5일 서 있었다. 그러면 이제 경고등 들어오는 거예요. 왜? 얘가 계속 돌면서 열을 내는데도 한계가 있어. 한계가 생겨서 더 이상은 얘가 내는 열로 배터리의 온도를 20, 30도를 유지를 못 시킬 것 같다. 출발을 할 때 컨디션을 갖고 가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못한다. 그러면 이제 운전자한테 경고등이 뜨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돼? 꼼짝도 못해서 실려가는 거예요. 차 싣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전기차는 아주 추운 겨울, 시베리아나 북극에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전기차를. 그리고 한겨울에 차를 세워놨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는 한겨울에 5개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9박 10일로 어디 해외여행을 갔다 온다. 갔다 와서 차를 바로 못 쓸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뭐 커팅시키고 뭐하고 한대지만 위험한 거죠. 더울 때, 추울 때야 배터리가 정상 작동을 못해서 차가 그냥 안 가면 그만이에요. 못 가고 전비가 훅 떨어지면 돼. 성능이 떨어지고 차가 안 가고 못 가고 그 다음에 갑자기 전력이 배터리가 70% 남았는데 좀만 탔는데 40%로 훅 떨어진다든가. 물론 그런 일은 없지만 폭파가 되거나 위험한 거랑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더워버리면 이제 차가 폭발을 한단 말이에요. 배터리가. 자, 그래서 모든 제조사는 냉각수를 좀 크게 하고 냉각수를 돌리는 펌프를 이용하고 라디에이터 팬을 이용하고 뭐하고 해서 냉각수를 막 돌려가지고 배터리의 온도가 가급적이면 45도를 넘지 않게끔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이제 50도가 넘어도 사실 문제는 없어요. 50도가 넘으면 배터리는 오히려 뽑아내는 전력이 오히려 좋아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계속 온도가 올라가게 두면, 왜냐면 배터리가 계속해서 전기 모터 쪽에다가 전기를 줄 때 자체적으로 또 열이 나요.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테슬라가 쓰는 메인 배터리 팩은 다른 제조회사들 거보다 약간 등급이 낮은 걸 쓴단 말이에요. 걔네가 열에 약간 취약해요. 그리고 테슬라는 이 20mm와 70mm 정도 되는 봉,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샤오미 그 충전 보조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동그란 전지 있어요. 그거를 뭐 몇백 개든 뭐 1000개든 뭐를 깔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다른 제조회사들은 팩 모양으로 된 약간 더 좋은 전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다른 회사들이 열에는 조금 더 강해요. 얘는 열에 약하단 말이야. 근데 그런 배터리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능을 내냐? 얘예요, 얘. 여기 보면 에어컨 콤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에어컨 콤프가 다른 회사들 거보다 월등히 커요. 아니, 이런 차에 뭐 이렇게 큰 에어컨 콤프가 들어가 있지? 아니, 얘네가 뭐 한여름에 무슨 안에를 무슨 뭐 냉동 창고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에어컨 콤프, 보통 차들은 에어컨 콤프가 얘 한 절반 정도만 해요. 에어컨 콤프가 되게 커. 그리고 에어컨 콤프가 크다 보니까 에어컨 콤프가 작동될 때 얘가 이제 자체 진동이나 소음이 나니까 에어컨 콤프가 댐퍼가 달려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댐퍼. 제가 이제 엔진이나 미션들이 차에 달려 있을 때 댐퍼에 달려서 브라켓에 달려갖고 마운트가 있는데, 보통은 에어컨 콤프가 그냥 달리는데 전기차는 엔진이 구동하지 않으니까 엔진이 돌지 않을 때 에어컨 콤프는 압을 생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체 진동과 소음이 있죠. 얘는 댐퍼를 달아서 에어컨 콤프가 생기는 소리와 진동을 얘가 흡수를 해요.
그러면 도대체 에어컨 펌프가 얼마나 많은 역할 수행을 하길래 자 여기서 생성된 고압과 저압의 프레온 가스의 어떤 메인이 쭉 와서 하나는 요걸 타고 승객석 쪽으로 가죠. 요거 타고 고압과 저압이 승객석으로 가요. 그래서 승객석을 시원하게 만들고 하나는 그대로 타고 여기 열교환기로 와요. 이 정도 열교환기면요 거의 이런 거 한 2배 정도 되는 이런 공랭으로 시키는 이런 거에 2배 정도가 넘는 효율성을 봐요. 이 열교환기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작은데 요만한 것도 요거보다 더 큰 효율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열교환기 비싸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 희한한 게 달려 있어요. 이게 밸브거든요. 차단 밸브인데 고압과 저압 가스가 들어가는 밸브 차단인데 보통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가정용이든 어떤 차든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는데 저기에 보면 다른 장치가 달려 있지 않아요. 왜? 냉매가 가는 가스는 우리 바이패스 밸브처럼 온도가 떨어지거나 일정 온도가 되면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자동으로 열리고 자동으로 닫히고 그 다음에 압력에 의해서 일정 압력이 되면 열리고 일정 압력이 안 되면 밸브가 닫혀요. 그렇게 돼서 고압과 저압 가스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얘는 희한하게 이 앞에다가 전기 모듈 센서를 달아놨는데 요거를 딱 보니까 제품본을 보니까 이게 밸브 역할을 해줘요. 그럼 뭐냐? 여기를 센서를 연결을 해서 온도를 얘가 감지하죠. 얘가 지금 여기에 온도를 감지를 해요. 그 다음에 차체 전체의 온도를 또 감지를 해서 공급 나가는 온도를 감지를 하고 차에 필요한 온도를 감지한 다음에 밸브의 열림의 양을 미세하게 조절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로 냉매를 활용을 해서 냉매를 통해서 냉각수가 이쪽으로 나가죠. 여기 보면 냉매 끝에서 나가는 관이 있어요. 이 관이 이제 저 밑으로 나가는데 저 밑으로 나가는 관이 어디로 연결되냐? 배터리 팩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차는 여름철에 또는 급속 충전을 할 때나 뭐 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되면 프레온 냉매 가스를 이용해서 에어컨 컴프를 돌려서 열교환기를 굉장히 차갑게 만든 다음에 미세하게 밸브로 양을 조절을 해주고 냉각수를 팬으로 돌려서도 시키지만 이쪽을 통해서 아주 차가워진 냉각수를 배터리 팩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는 데피는 거든 식히는 거든 이게 테슬라가 배터리를 관리하는 핵심 기술이에요. 배터리 팩은요. 어차피 LG나 파나소닉이나 삼성에서 얘네가 주문하는 그대로 케이스, 얘네가 처음에 만들었던 뭐 티타늄 케이스? 지금 이 차에는 티타늄 케이스가 안 들어가죠. 모델 S에는 이 차체 바닥이 아예 티타늄이었어요. 티타늄은 알루미늄이 스틸의 6, 7배가 비싸고요. 티타늄은 알루미늄의 3, 4배가 비싸요. 굉장히 비싼 소재예요. 근데 바닥 전체를 티타늄으로 깔았다. 돈을 그냥 쳐 바른 거예요. 이런 차급의 티타늄을 할 수는 없죠. 근데 그조차도 테슬라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최초에 주문할 때 배터리 공장에다가 그렇게 해서 주세요라고 OEM 주문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배터리를 만들고 다른 거는 OEM으로 생산돼서 온 거고 거기에 핵심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핵심 기술이 있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배터리를 기계 막히게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기술이고. 자, 여기에 신기하게도 아트라스 BX 배터리. 아트라스는 우리나라 회사 아니냐? 아트라스가 언제 미국까지 가갖고 영업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트라스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자, 테슬라를 처음 타게 되면 안에 모든 전자장치가 아날로그 버튼이 없기 때문에 깜짝 놀라요. 야, 이거 잘못되면 그냥 아웃 아니냐? 아니에요. 얘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들은 얘 배터리의 영향을 받고 전장류들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리튬이온 배터리가 문제가 됐을 때 차가 완전히 먹통이 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보조 배터리가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얘는 이제 컨트롤 유닛이에요. 우리 내연기관 차로 보면 ECU죠. ECU가 여기 있는 거고 ECU 뒤에 방열판들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얘도 열이 상당히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 달려 있고 자, 그리고 테슬라를 타면 제일 깜짝 놀라는 게 테슬라를 운전하는 내가 다른 리뷰어들의 영상을 좀 봤어요. 그리고 테슬라 운전자들이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처음에 브레이크가 안 듣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 차에 타이어가 안 좋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안 좋다. 그래서 타이어를 바꿔야 된다 그러는데
운전자가요, 차를 타면서 브레이크가 안 좋다라고 느끼는 거는 타이어가 먼저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리뷰를 할 때 얘기하잖아요. 이제 반대로 뭐부터 얘기하냐면 승차감을 느낄 때 사람이 차를 타고 딱 갈 때 내 차의 승차감이나 롤링이나 이런 걸 느낄 때 제일 먼저 어떤 사람들이 야, 이 차의 댐퍼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람은 차를 운전할 때 승차감에 관련돼서 느끼는 1차는 댐퍼가 아니라 타이어예요. 타이어가 지면을 닫고 가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차를 탔을 때 아무리 전문가든 나 같은 노사장이든 일반인이든 누군가가 승차감에 관련된 거를 느끼는 건 처음이 타이어예요. 그리고 차를 타면서 좀 더 타면서 느껴지는 게 스프링과 댐퍼란 말이에요. 알루미늄 휠이나 알루미늄 너클암이나 알루미늄 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느껴지는 게 차대 강성. 사람이 타자마자 댐퍼나 차대 강성을 바로 느낄 수는 없어요. 가면서 몸이 익숙해지면서 타이어 다음에 너클암, 뭐 알루미늄 암, 로우암, 그 다음에 뭐 휠 밸런스, 그 다음에 뭐 차대 이렇게 타고 느끼는 거지 처음부터 타이어를 느끼지 못해요. 자, 다시 반대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내 차가 브레이크가 잘 안 들어. 타이어가 안 좋아서 안 듣는 게 아니고, 사람이 차를 타고 갔을 때 브레이크를 딱 밟았을 때 제일 처음에 브레이크가 안 듣는 거는 타이어가 아니라 내 발에서부터 나가는 브레이크 오일. 사람들이 뭐 오일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요. 브레이크 플루이드, 브레이크 뭐 이런 거 갖고도 사람들이 말이 많은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브레이크 오일이라고 하죠. 우리는 브레이크 오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발을 딱 밟았을 때 여기 텐덤 마스터 실린더, 오페라 실린더라고도 하고요. 텐덤 마스터, 이 부스터에서 하이드로백이라고 하죠. 우리 내연기관 차들은 흡입압축 폭발배기를 해서 흡기관에서 공기를 쫙 빨아당겨서 안으로 넣으니까 거기에 진공이 생겨요. 거기에 진공을 활용을 해서 여기 하이드로백에다가 호수를 딱 연결하면은, 우리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저 밸브가 살짝 딱 열리면서 엔진에서 빨아당기는 공기의 양, 그 원리와 힘을 이용해서 하이드로백에서 이 판을 쫙 잡아 당겨줘요. 그러면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약하게 밟아도 엔진에서 빨아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이드로백에서 쫙 피스톤을 안쪽으로 잡아 당겨줘요. 그럼 내가 브레이크를 살살 밟아도 하이드로백에서 싹 오는 힘으로 브레이크 오일이 쫙 피스톤을 타고 밀려가서 캘리퍼를 쫙 잡아주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애시당초에 태어나서 처음 차를 탈 때부터 지금까지 제조사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몸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싹 밟으면 밟는 만큼 내 발의 힘보다 더 많이 하이드로백에서 잡아 당겨주는 힘으로 캘리퍼를 딱 잡아줘. 근데 이 차는 엔진이 없잖아. 엔진이 없으니까 흡기가 없잖아. 흡기가 없으니까 하이드로백에 밸브를 달아서 이 피스톤을 당겨주는 장치가 없어요. 그러면 뭐를 써야 되냐? 저기 어디에 전기 장치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기 모터를 돌려서 하이드로백의 역할을 어시스트를 해준다. 걔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전기 모터가 진공압을 만들던가 밀어주는 힘을 도와주는데 얘가 그게 약해요. 그게 약하니까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처음에 브레이크가 안 들어. 그리고 회생제동을 강하게 걸어놔도 회생제동은 어느 정도 가면서 쓰는 거지 처음부터 차를 세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처음에 딱 밟으면 브레이크가 안 들어. 그럼 사람들이 타이어가 안 좋아서 브레이크가 안 듣는다. 근데 타이어가 안 좋아서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차주분은 캘리퍼가 안 좋아가지고 캘리퍼 튜닝을 브렘보나 스톨치로 바꾸겠다는 거였어. 내가 이 차에 급브레이크를 밟아봤습니까? 이 차주분은 아직 안 밟아봤어. 저는 밟아봤거든요.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또 브레이크가 잘 들어요. 그건 뭐냐? 이 차 바퀴에 달려있는 디스크나 브레이크 캘리퍼가 차를 꽉 못 잡는 게 아니에요. 이 하이드로백이 우리가 타는 내연기관의 차하고 담력이나 압력 세팅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쓱 밟으면 안 들어. 꽉 밟으면 잘 들어. 왜? 꽉 밟으면 이미 저 안에 들어있는 이 오페라 실린더나 이 마스터 실린더에 들어있는 피스톤을 사람이 힘으로 그냥 끝까지 밀어버리니까 그 힘을 타고 오일이 가서 캘리퍼를 딱 잡으니까 브레이크가 잘 듣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주행 데이터 값이 약하다 보니까 다른 제조회사들처럼 차를 쭉 팔면서 방대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 값이 일정치 않아요.
그러니까 꽉 밟으면 ABS가 갑자기 연동되기도 하고 ABS 모듈이 생각보다 또 되게 작아요. 요즘에 이게 작아지는 추세긴 한데 사실은 얘가 좀 더 커야 얘 등치나 얘 모터 출력에 맞는데 약간 작으니까 ABS가 들어왔을 때도 그 느낌도 되게 거칠어요. 그래서 이 차를 타면 내가 아무리 발 조절을 잘해도 그리고 회생제동을 걸어서 엔진 브레이크, 모터 브레이크를 걸어서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타는 내연기관 차들만큼 부드럽게 브레이킹이 되거나 안정감 있게 브레이크를 하긴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앞차하고 거리를 많이 두면 돼요. 많이 두면 알아서 회생제동으로도 그냥 서요, 지가. 가다가 악셀 넣으면 처음에는 탄력 좀 가다가 그건 좋아. 탄력이 잘 가요, 되게 다른 회사들. 그러다가 지가 계산해 1초, 2초 계산하고 싹 회생제동 걸다가 마지막에 싹 잡아줘요. 다른 회사들은 처음부터 싹 세게 들어오는데 얘는 그 감도 조절은 되게 잘 해놨는데 브레이크 페달과 텐덤 마스터 실린더나 캘리퍼나 ABS의 연동은 다른 제조회사들보다 현저하게 브레이크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성능이 아니라 느낌이 되게 이질적이에요. 그래서 이 차를 타고 브레이킹을 아주 잘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브레이크가 안 듣는 차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타이어 때문에 안 듣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세게 딱 밟으면 또는 코너를 세게 돌 때는 타이어가 어느 정도 미끄러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차주분도 그래요. 누사님 저 이거 타이어를 좀 PS3나 이렇게 좀 좋은 걸로 바꾸면 차의 성능이 그럼 전기차 왜 타요? 전기차는 기름 안 먹고 전비 잘 나오면서 이렇게 잘 가야 되는데 이 제조회사는 고성능 타이어를 낄지 몰라서 안 꼈을까요? 이 차의 성질에 안 맞게? 고성능 타이어는 타이어가 고성능이기 때문에 마찰 저항 계수가 높죠. 높으니까 노면에 잘 붙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마찰 저항이 높다는 건 뭘 의미해요? 저항이 많으니까 기름 소비, 저항이 많은 만큼 배터리 소비 전력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전기차 타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 끼고 나서 전비가 확 떨어지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끼는 거고 누가 전기차 타고 스포츠카처럼 타락을 했어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타이어를 가지고 이걸 그건 취향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타이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어떤 필터가 없더라고요. 저 안에 이제 승객석으로 가는 공기가 일로 들어가는 건데 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에 뭘 막아놓지 않으면 물론 약간 그물 같은 건 있기는 한데 아까 뜯었는데 이 안에 낙엽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낙엽들이 잘못 쌓여서 이 구멍을 막아버리면 나중에 비가 왔을 때 여기가 빗물이 차요. 그리고 그 빗물이 승객석의 공조장치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좀 더 세밀한, 근데 다른 제조회사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건 사고가 크진 않은가 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도 뭔가 좀 필터 같은 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옆으로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많았냐? 옆으로 가자. Have you ever fallen out of love? We hide and play dumb or change the station to push turns into shove. We get so clever at covering it up. Everyone knows our hearts in their holes. There's water in the boat.